15년, 20년 뒤에는 대한민국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건 분명히 일본처럼 저는 될 가능성이 90%가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냉정하게 자산 긴축 포트폴리오를 다시 분산 포트를 짜지 않으시면 10년 뒤에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제가 확언합니다. 사실은 제가 계속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국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한때 70년대만 해도 잠재 성장률이 10%가 넘었잖아요. 맞죠. 그러다 계속 이게 떨어져서 이건 어느 정부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어느 정부 한쪽 편은 절대 들지 않아요. 양쪽 다 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계속 떨어져가지고 2%까지 왔는데 한국은행의 추계에 의하면 2035년 정도 되면 1% 밑으로 떨어질 거고요. 네. 50년 정도 되면 0%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건 다른 데서 추계도 그렇게 했고, 제가 연구한 그러한 결과도 또 그래요.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그 주된 원인이 뭐냐면 인구 고령화다. 인구 고령화는 왜 나왔느냐? 오래 살아서보다는 저출산 때문에 그렇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 출산율이 0.2, 0.72명이니까 이렇게 낮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이 인구 고령화가 되고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 수가 자꾸 줄어들고 하는 게 한 가지고, 그래서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리나라의 그 자원이 이게 미래 먹거리 투자로 가지 않고 전부 다 이게 시멘트 쌓아가지고 집 짓는 데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문제에 자꾸 제가 집착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분들이 아니 이현은 교수가 명색이 국제경제학하고 경제학 하는 사람인데 왜 자꾸 부동산 문제만 하느냐.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제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총재가 왜 금리 문제만 얘기 안 하고 왜 부동산 그렇죠. 얘기하고 네. 왜 교육 문제 얘기하냐.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네, 핵심이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한국은행 총재께서 나중에 혹시 부총리, 아니 국무총리죠. 되시면 저한테 밥 한번 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저랑 너무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생각을 정말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우리 국민이 다 많이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 세상을 바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역시 합니다. 교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저는 이제 세상을 항상 기획 부서 출신이거든요, 제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조건 리스크, 막 위험도부터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딱 교수님하고 똑같이 딱 얘기 나왔을 때, 역시.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리스크가 없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이번 정부에서 이분을 모셔다가 경제를 골든타임을 다시 살리려고 한다면 정말 박수칠 일이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면을 생각해보면 다른 시나리오가 하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경제 파트에서 그 얘기를 하신 분이 그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국무총리로 앉히시면 대통령의 옆에 있잖아요. 그 공무원이잖아요. 위에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상명하복 뭐 이런 공무원 강령 있잖아요. 그걸 벗어날 수 있을까? 이분을 입틀막 하려는구나. 그나마 한 분 남아있는 도교총장 한 분을 말은 좋게 하겠죠. 어떻게? 국무총리를 모셔서 우리 경제를 지금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지만 옆에 있으면 그러면 다른 분이 한국은행 총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패턴으로 할지 이거 잘못하면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하고 그래서 막 네네. 뭐 나라야 망하든 부동산이 망하든 말든 부동산 뜨고 나라 망하든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이번 임기만 잘 넘기면 다음 선거 때 유주택자들이 유권자가 뭐 이런 카르텔들이 국무총리로 모시려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저는 막 고민하다가 한 이틀 더 고민해 본 다음에요. 하는 총재가 FOMC 통화 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기자들이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국무총리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떡하실 거냐는데 그분이 전 생각 없습니다 이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민 중인 거고 얘 좀 부드럽게 나오면 이게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거꾸로 피켓을 들고 가야겠다. 국무총리 가지 마시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한 시나리오로. 네, 뭐 그러실 수 있는데 갑자기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기재부 장관님이 앞으로 우리 하는 총재가 이렇게 국무총리로 오시면 따르고 나라를 재건하겠습니다. 이런 모션이 없다라면 이건 제가 말한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너무 이제 비관적인 비관이 아니라 이건 생각을 당연한 하는데, 시나리오죠. 뭐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데 뭐 네네네. 오늘 정치 채널도 아닌데 자꾸 정치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죄송한 거 그래도 아니에요. 교수님 죄송한 거 그래도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네네. 우리 시대에 최고 정말 우리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그러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또 네. 그러한 분이 국무총리 되고 또 그러한 분이 각 부처의 장관이 돼야 된다. 국무총리는 독립권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런 분이 좀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어서 막 그런 오퍼가 있었다면 네네. 저는 미리 조건을 걸고 갈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러면 좋죠. 나는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이걸 것 안 같아요. 하면 네. 못 간다. 맞아요. 그렇게 하고 갈 것 같아요. 아, 이창희 한다면. 총재님은 그리고 또 네. 한국은행 총재도 내가 좀 추천 좀 하게 해달라.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그거 같아요. 나이스죠. 그렇게 해서 적어도 그렇게 예스맨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는 한국은행의 독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이 자기 후임자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권한은 없잖아요. 조건을 잘 거셔야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드리니까 교수님이 또 답을 주시잖아요. 이거 우리 하는 총재님이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죠? 한번 이거 우리 한국은행 응원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총재님을 이거 지금 한국은행에 우리 이번에 나온 이 네. 방송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그쪽 분들한테 전해서 유튜브 보라 전해서? 그러고 이렇게 막 어떻게 해봐야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총재님도 마음이 네. 여리셔가지고 그죠? 네, 맞습니다. 국가를 생각하시는 분인데. 약간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우리 네. 시간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네네네. 오늘 밤새도 우리 얘기가 끝이 안 날 것 같은데요. 네네.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만나서 우리 얘기를 하면 네. 좋겠고 안 되면 제가 이제 교수님 채널에 가서 또 이런 얘기 예, 연결했으면 참 알겠습니다.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이제 거의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 그럼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요?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 네. 우리 이제 젊은이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가져야 되고 하는 네. 젊은이 그러니까 무주택자 젊은이 네. 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드신 이제 그 40, 50대, 30, 40대 그 무주택자도 계실 거고 아니면 또 집을 이제 한 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네. 또 아니면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는 은퇴해야 될 그러한 분도 계신데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한꺼번에 질문 탁 던져서 죄송합니다만 네. 뭐 뭉텅거려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눠서 하셔도 되고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자기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배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의 80%를 전부 다 부동산에 몰빵을 해버리잖아요. 네, 빚까지 네. 내가지고 네. 현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그러한 어떤 그 부동산 관련한 투자가 될 수 있을지 자기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그러한 선택이 될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가격 수준은 2030이 정상적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라도 또 능력이 되거나 자기가 부담 가능한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는 그런 분들도 좀 계세요. 계층별로. 그러니까 2030의 60, 70% 분들은 현재 집값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적다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2년마다, 4년마다죠. 이제 이사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소득 우리가 DSR 볼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이 한 30% 정도 자기가 원하는 집에 30% 정도 내가 대출 원리금으로 갖고 한 70%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실 좋다고 봐요. MT에 비례해서 가니까. 근데 4050들은 이미 애들이 크고 있고 이제 부담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유지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 비싼 집값을 굳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도리어 자녀들이 집을 살 때쯤인 15년, 20년 뒤에는 대한민국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을 거라는 건 아실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일본처럼 저는 될 가능성이 90%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하지만 자식들은 고생을 안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그나마 조금 마인드를 좀 조절할 수 있고 그래도 자녀들이 딱 타임 정해져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집을 사든지 아니면 쭉 가요. 가다가 대학교 입학할 때 헤어지거나 다운사이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자본의 어떤 그 플랜을 좀 잘 짜시면 될 것 같고 60대 이상인 분들은요. 월세로 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이 미국에는 PRR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수치를 그 정부기관에서 거의 공인한 NAR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지역별로 대놓고. 왜? 이 동네는 지금 거품이 있다. 계산식이 다 있거든요. 월세로 사는 게 당분간 훨씬 유리하다. 10년을 살 때. 계산을 던져줘요. 그러면 집값이 오른다, 안 오른다 다 유추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수치를 우리나라는 발표를 안 하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주택가격 임대료랑 계산해 보시면 27억짜리 강남의 아파트가 1억에 300이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27억인데 내가 대출을 17억을 받고 10억을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17억이 대출이다? 와, 이것도 크잖아요? 근데 17억을 만약에 내 돈인데 10억을 받고 들어갔다. 그럼 10억의 이자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억에 3%면 300이에요. 그러면 그냥 월세로 살면서 17억을 자산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60대 이상 분들은 집 마련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다. 렌트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보면서 가성비를 따주시면 되고, 다주택자분들은요, 지금부터 제가 볼 때 월세 안 받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냉정하게 자산 긴축 포트폴리오를 다시 분산 포트를 짜지 않으시면 10년 뒤에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제가 확언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뭐 대체로 너무 네. 동의하는 바라서 네, 다른 점 있으면 말씀 주세요. 약간 뭐 한 가지 의견 아, 정도 네네네. 드린다면 네. 그 이제 60대 이상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하는 그러한 연령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라면 괜히 뭐 집 한 채 이제 뭐 비싼 뭐 30억짜리 네. 집 가지고 거기에 누워 있으면서 뭐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 뭐 이렇게 하면서 괜히 불평하지 마시고 네. 저라면 지금 그걸 처분해서 네. 그걸 갖다가 완전히 월세나 아니면 전세로 가면은 굉장히 불안하니까 네. 저라면 아. 30억짜리 팔아서 아, 예, 약간 예, 예. 그 다운사우징. 다운사이징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내가 좋죠. 아니라 맞아요. 저라면 뭐 약간 뭐 하남이라든가 뭐 좋죠. 유인이라든가 맞아요. 약간 이 약간 그 교외에 거기에 가가지고 자연과 어울리면서 맞아. 너무 여기 좋습니다. 있는 그런 그 얘기 생활을 제가 드려요. 하면 맞아요.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아, 생각을 좋습니다. 좋지 않을 게 하거든요.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또 그게 좋은 게요. 네. 서울에 있는 그 집이 네.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원래.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에 그냥 계속 살고 계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 살 수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정작 서울에서 일을 하는데 네. 정작 더 교회에 멀리서 가가지고 다니고, 맞아요. 이게 출퇴근하느라고 시간 다 낭비하고 정말 이게 안 좋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또 이제 있어요? 끝내야 될 네, 것 같아요. 네.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냥 내버리만 둬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자연스럽죠, 예. 자연스럽게 가격은 하향 안정화 될 수밖에 네, 없는데 네. 그것 말고 이 교수님이 보실 때 정부가 주로 저는 이제 세제와 관련해서 네, 네.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하고 이제 규제 완화 관련해서 네. 어떤 정책을 정부가 쓰면 좋겠다. 뭐 혹시 평소에 생각하시는 게 많이 있을 텐데 예를 말씀해 주시면 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서울 시내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많은데 뭐 모아타운이라 가지고 뭐 정부가, 아까도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됐다고. 그것도 사실 정부가 뭐 지자체지만 개입한 형태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정부가 지금 1조권 때문에 우리가 용적률이 단독주택 뭐 다세대도 200% 수준인데 그걸 그냥 250% 주는 거예요. 그럼 50%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그 비율이요. 우리 지금 재건축에서 막 힘들게 이런 것보다 금세 지울 수가 있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세대 주택이라고 뭐 얘기하지만 공급 효과가 있잖아요. 분명히 분산 효과가 있고. 그러면 아파트 수요가 부족하고 빌라 다세대를 새로 짓는데 새로 짓고 거꾸로 거길 정부가 지원해 주면 서울의 주택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택 가격은 또 조정이 되겠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세제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쉽게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고령화가 들어가가지고 얼마 뒤에는요 이제 보유세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왜? 거래량이 점점 감소하거든요. 그럼 보유세를 높이는 우리가 보유세가 좀 낮거든요. 그럼 양도소득세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유세를 조금 높이고 거래세는 줄여주면 제가 볼 때는 이 형태로 선진국 형태로 갈 시기가 되면서 점점 제가 볼 때 정부도 그거를 미리 시장에다 알려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좀 하향 안정화로 가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고 그린벨트 있잖아요. 지금 딱 정해놓고 정부가 풀잖아요. 그것도 그냥 여야 합쳐져가지고 우리 전문가분들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산이 많은 나라니까 너무 서울 집중이 그러니까 어디 한 데를 크게 키우고 이런 거 국민 협의가 투표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디 한 군데가 다시 서울만한 제2의 서울이 생기면 분산 효과도 있고 국가 균형도 발전되고 뭐 이런 걸 좀 정부가 던지면 국민들이 박수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네. 교수님하고 저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그래요? 정말 이렇게 똑같을까 왜 이제서 만났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고 정말 네. 앞으로 우리 같이 우리나라의 건전한 부동산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전한 어떤 경제 네. 또 우리나라의 정말 살만한 세상을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위해서 같이 예. 노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네. 특히 이제 세제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든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 어쩜 저런 똑같은 왜냐면 생각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거 신규 주택 분양보다 중요한 것이 기존 주택이 맞아요. 매물로 나오는 거다. 이게 어, 자연스럽게 더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정확하십니다. 지금 보유세 너무 낮으니까 굳이 뭐 왜 내놔야 되지? 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는 거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놔봤자 이거 양도소득세가 너무 비싸니까 또 못 팔고, 선뜻 예. 또 못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OECD 평균 정도만 해달라 제발. 박수. 그러니까 OECD 평균대로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높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갖고 있지 말라고 해도 그러니까 갖고 있으라도 내놓을 네, 거고 맞아요. 조정되죠. 또, 예. 또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새로운 네, 사람이 맞아요. 이제 그걸 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향 안정화 될 거다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이제 예.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그러면 이 뭐 일가구 1주택은 또 이제 예외로 해줄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니라고 그러면 또 생각해요. 똘똘한 한 채, 서울 한 채예요. 강남에. 네. 아,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지방에 10채 갖고 있는데 10채 해봤자 그게 네, 한 30억이고 서울에 똘똘한 한 채는 50억인데 그렇죠. 누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까? 50억 정확한 말씀이네요. 내는 거죠. 정확한 당연히. 말씀이네요. 그럼 왜 거기 50억이냐 물어보면 그렇죠.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그렇죠. 거기에 온갖 편의시설, 인프라가 네. 다 이게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가 맞습니다. 그렇게 네. 비싸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그걸 갖다가 1주택이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네.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전체 그 주택 가격으로 해가지고 내가 근데 각 주택당 뭐 주택 가격 2억인데 10채다. 그럼 20억이에요. 그럼 20억에 대해서 좋죠. 지금보다는 맞습니다. 높은 예, 그러한 맞습니다. 보유세를 내면 되는 거고 난 한 주택 하나인데 30억짜리야. 그럼 그분은 더 20억 다섯 채들 갖고 있는 분보다 그렇죠, 그렇죠. 더 비싸게 이렇게 네.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이걸 하면 종합부동산세도 필요 없는 거고요. 다 이게 사실은 괜히 이게 사실 세제를 복잡하게 네, 만들면 네. 안 되거든요. 복잡해졌어요. 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측 국민들이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 하다못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보유세도 네. 이걸 매번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매년 이걸 갖다가 지금 그것도 내가 얼마 낼지를 모르잖아요. 네, 계산서 봐야 계산을 되죠. 갖다가 왜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계산서를 내 재산을 갖다가 받아야 할수 있죠. 정부가 마음대로 가격도 올렸다 내렸다 하고 세금도 왜 올렸다 내렸다 하냐 이거요. 정부는 간섭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처음 주택 구매할 때 가격으로 하면 돼요. 아, 구매 그것도 좋죠. 가격으로 그것도 좋죠. 그걸로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10억이다 그럼 10억짜리로 해가지고 계속 하면 정부가 개입을 안 하고 그래도 그 30억 되면 그래도 그 사람은 이제 그 이익인 거죠 당연히. 30억 주고 산 사람은 또 그게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이어지니까. 적용이 되면 그러면 또 연결성. 그것 때문에도 또 집을 또 그만큼 구매를 안 한다는 맞아요. 거죠. 예, 효과가 그렇게 해서 있죠.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정부 때 제가 아쉽게 생각한 게 27번 계속 바꾸면서도 제가 아이고 또 아니네 또 아니네 이렇게 했던 것이 야 이거 맘만 먹으면 나는 가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만 낮추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가. 그거 계속 이번 제가 정부도 말씀드렸고 못하잖아요, 이거는. 그거는 아니죠. 지금 계속 이번 지난 정부, 전 이번 정부 할 거 없이 계속 모든 정부가 마찬가지라는 근데 이건 거죠. 카르텔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계속 안 하니까 제가 일관적으로 어떤 정부와 상관없이 계속 일관성 있게 하나 하야 오고 있는 것은 집값을 띄우는 거다 이렇게 저는 네, 생각을 맞아요. 하는 거고 네, 맞아요. 이건 정말 우리가 이 카르텔을 끊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제가 또 마치 제가 초대 손님처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유, 이게 앞으로 너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네. 이제 요즘에 이제 경매에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있죠. 그 경매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네, 이제 네. 하던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그 보통 경매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어스 얼라이언스 제가 사실 이제 어스 얼라이언스랑 네, 네. 같이 협업해서 제 채널을 하고 있는데 아, 예, 예, 우리 어스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알고 이제 투자 생활을 하자. 이게 사실은 집을 사는 것도 내가 그냥 한 채 내가 산 집인데 뭐 어디서 어떻게 살면 어때 오르든 말든 떨어지든 말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정말 어쩌면 나의 제일 정말 알토란 같은 자산을 갖다 넣는 거니까 부동산에 관한 공부도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특별히 이제 그 안에 최근에 이제 경매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활용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 경매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또 이런 클래스를 과연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경매 부분이 지금 물건이 많다는 뉴스가 많지 않나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앞으로 이런 시장이 올 거다라고 이제 주위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저 개인 제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타 방송 같은 것도 말씀 많이 드렸어요. 앞으로 경매 시장은 이제 NPL이라는 또 시장이 있는데요. 그 시장이 좋아질 거다. NPL은 뭐 개인은 접근하기 힘들지만, 좀 모임이 있으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하신 어스얼라이언스 그쪽이나 해서 뭐 자산 클래스 강의를 한번 만드는데 그 안에 이제 경매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요새 경매 뭐 공동투자 사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피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경매가 중요한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하시면 의지만 갖고 계시다라면 이제 어스얼라이언스에 이제 제가 하는 것도 말고 또 여러 가지 강좌도 있는 걸 알아요.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경매는 알고 나시면 좋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거기서 좋은 이제 시장이 올 교수님도 거다.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 저는 이제 다른 이제 뭐 자산 클래스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경매 파트가 조금 이제 몇 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디테일하게 뭐 학원처럼 뭐 한 달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체 중에 일부분인데 뭐 그게 이제 내 집 마련해서 전문가가 건물 뭐 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산 관리 개발까지 그 안에 경매 파트가 있는데 경매 사실 이렇게 핵심만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그 핵심에 대해서 좀 제가 집어넣은 강좌가 있습니다. 예,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네네. 저도 이제 사실 제일 이제 모르는 게 이제 현업에서 네. 이제 어떻게 이제 부동산 관련 그러한 일이 이제 돌아가는지 또 이 경매도 저는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네. 뭐 제 지금 교수님 경매 낸 적도 공부하실 없고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데 저도 지금 가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네요. 네네. 오늘 정말 계속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일단 네네. 뭐 우리 직원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해야 되고 하니까요. 네네. 나중에 다시 또 네, 저 초대해 2부로 또 한번 주시면 이렇게 네.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를 정말 정말 밝게.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부동산 공부를 하고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언제 또 어떻게 어떤 가격에 주택을 사고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강좌를 좀 마련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30년 동안 알고 있던 내용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잘 하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옵니다.